안녕하십니까. 교사 이재봉입니다. 오늘은 2008년 수능에 출제되었던 최일남의 흐르는 북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전에 우리가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수업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도입된 독서 수업이고요. 여러분들은 1학년 때도 독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주 1회 진행될 거고요. 올해 독서의 주제는 진로입니다.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진로 및 전공 적합성 관련 책을 선정을 합니다. 책을 선정할 때 기준은 도서의 분량이 200쪽 이상인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책은 가급적 직접 구입해서 밑줄도 긋고 포스트잇도 붙여가면서 읽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일 대여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대출을 해도 무관합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독서 목록을 검색하는 사이트는 아래에 있는 주소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독후감을 독서 교육 종합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을 했듯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우리 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도서의 목록을 검색할 수가 있고요. 또한 책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오늘 영상에 그 첨부 파일로 추천 도서 목록을 탑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전공과 관련된 도서를 선택해서 구입하거나 혹은 대여를 해서 우리가 오프라인 등교일인 5월 20일 문학 시간에 책을 모두 지참하고 오셔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책 선정 도서에 대해서 컨설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50분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선정한 책을 40분간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10분 동안 독후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독후 내용은 인상적인 부분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기록하거나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새롭게 알게 된 점 등을 기록합니다. 세부적인 양식은 수업 시간에 안내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독후 활동 내용에 대한 교사의 확인 도장은 당일 해당 교과 시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수업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확인 도장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독서 수업은 어떻게 수행평가로 이어지나요? 여러분들은 주 1회씩 10회 내외로 진행이 될 겁니다. 10회 내외의 책을 완독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방과 후라든지 쉬는 시간이라든지 주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독서를 해서 완독을 마쳐야 합니다. 그렇게 완독한 내용들을 독서일지 양식에 기록을 해서 그것을 포트폴리오로 누가 기록해서 여러분들 독서일지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독서일지 점수는 5점입니다. 그렇게 독서일지가 끝나고 여러분 완독이 끝난 후에는 서평 수행평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서평으로 작성할 도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독서일지에 작성한 도서를 대상으로 서평을 작성하고요. 다른 책은 불가합니다. 작년에도 수행평가 시에 오픈북으로 진행되었듯 올해도 오픈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 내가 문학 수업 시간, 독서 시간에 읽을 책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가급적 책을 구입해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최일남의 흐르는 북 수업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교과 수업 본문과 학습지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소설 전체를 여러분들이 아우르기 위해서는 작가의 삶과 문학의 세계, 또
전체 줄거리 그리고 인물들의 관계와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음 차시 수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 학습 없이 줄거리, 작가의 삶과 문학세계 그리고 인물들의 관계와 특성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영상 시청하기 바라고 내일 2차시 본문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일 수업 때 여러분 학습지와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리한 눈으로 포착한 사회의 단면을 해학과 풍자의 언어로 묘사하는 작가 최일남. 그는 1900년대 후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생긴 농촌과 도시의 간극, 그리고 그 시대 소시민의 삶을 비판적이면서도 온건한 태도로 그려냈다. 최일남 작가는 1953년 문예에 발표한 쑥 이야기를 시작으로 1956년 현대문학에 파양이 추천되어 문단에 데뷔했다. 둘 다 전쟁 이후 피폐하고 암울해진 농촌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다룬 작품이다. 그러나 최일남은 등단 이후 기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의 문화부장을 역임하는 등 바쁘게 일하느라 작품 활동은 활발하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때의 경험은 현실을 꿰뚫어보는 투시력과 사회의 비리를 파악하는 힘을 길러주었을 것이다. 세월의 흐름을 타고 최일남 소설의 무대는 점차 도시로 옮겨왔다. 낙후된 고향을 떠나 도시로와 출세를 꿈꾸고 화려한 도시의 삶에 젖어들어가지만 성공할수록 고향에 빚을 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사람들. 그리운 마음에 다시 고향을 찾았지만 도시의 허상을 억지로 쫓으며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에 실망하는 모습의 사람들은 이 시기 최일남의 소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인간상이다. 최일남은 주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소시민의 피해와 물질 만능주의 세태,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노력 등을 소설의 주제로 삼았다. 어머, 지금도 노새가 있었네? 내 노새! 내 노새!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1980년 박정희의 죽음으로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리고 신군부가 권력을 잡은 해에 최일남은 동아일보에서 해직된다. 갑자기 정든 직장에서 쫓겨난 상처를 품고 최일남은 소설 집필에 본격적으로 몰두했다. 1986년 그는 문학사상에 발표한 흐르는 북으로 제10회 이상문학상을 받았다. 할아버지 재산을 예술한답시고 다 날린 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저와 우리 가족 앞에서는 북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클에서 봉산탈춤 발표회를 하는데요. 할아버지께서 북장단을 맡아주세요. 네 애비가 알면 큰일 난다. 너더러 누가 그런 짓 하랬어? 할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의 몫이지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최일남은 1900년대 후반 사회 격동기의 갈등과 모순을 비판적으로 바라봤지만 그 모습에 대한 묘사는 결코 공격적이거나 냉소적이지 않았다. 사회의 부조리와 지식인의 위선, 정치 권력의 횡포와 언론의 무기력함 등은 풍자와 역설의 문체로 비판하였으나 소외된 인간들의 모습에는 늘 따뜻한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그가 비판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우월감에 젖지 않고 겸허한 마음을 지닌 냉철하고도 인간미 있는 작가임을 말해준다. 나가시게요. 좀 볼 일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가세요. 너무 많아. 아직 남은 돈도 있는데. 많기는요. 오늘 밤은 나가 계시는 시간이 길 텐데요. 민노인은 손님이 올 때마다 자리를 비워주었으면 하는 아들 레위에게 처음에는 증오를 보내기도 하였다. 민노인의 그런 억하심정이 외출을 통해 나름대로의 기쁨과 일종의 해방감을 확인하는 것으로 바뀐 건 그날 밤의 사건 이후부터였다. 그날의 초청객들은 아들의 고향 친구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민노인은 자기 방에 찾아와 인사를 하는 친구들에게 대강은 아는 척을 해주었다. 그러나 일이 터진 건 그 다음이었다. 분위기가 치달아갈 때 친구 중 하나가 민노인의 북소리를 들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의를 한 것이다. 아버님, 일고수 이명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창 흉대를 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단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편시춘 2대목쯤을 부르자 민노인은 북채를 쥐고 뚝딱 장단을 맞추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후 아들은 민노인을 다잡았다. 아버지는 왜 제 체면을 우그러뜨리냐는 게 항변의 줄거리였다. 언젠가 아들은 일부러 마신 듯한 술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민노인에게 퍼부은 적이 있었다. 아버지, 왜 돌아오셨습니까? 어머니가 콩나물 길러 번 돈으로 제가 신문 배달해서 얻은 돈으로 겨우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아버지는 어디서 무얼 하시고 계셨습니까? 할아버지 재산을 예술한답시고 다 날린 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됐던 겁니다. 오직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버지가 저와 우리 가족 앞에서는 북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민노인은 집안에서 손님을 모시기로 한 날이면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포장마차에 들른 민노인은 손자 성규와 만나 격이 없이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할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서클에서 봉산탈춤 발표회를 하는데요. 할아버지께서 북장단을 맡아주세요. 그건 나와 번지수가 달라. 해본 적도 없고. 더구나 네 애비가 알면 큰일 난다. 저하고 비밀만 지키면 되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못하지만 제 딴에는 모처럼 할아버지께서 신바람 내실 기회를 드리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글쎄다.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전 할아버지의 그런 태도가 싫습니다. 사람마다 할 일이 있고 할아버지 할 일은 북을 치는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표정인 북이 울릴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 안에서 곰팡이가 쓸어가는 걸 볼 때마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포장마차를 다녀온 이튿날, 성규는 다음날 학교에서 만나자고 민노인에게 통고를 해왔다. 성규의 대학에 찾은 민노인은 낯선 장면과 마주쳐 어리벙벙하였으나 북을 두드리는 동안 무색함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연습이 끝나 막걸리 집으로 옮겨갔을 때도 아이들은 민노인의 북소리를 축혀 올렸고 민노인으로서는 듣기가 싫지 않았다. 두어 번의 연습에 더 참가한 뒤 본 공연이 열리던 날 민노인은 설렘으로 흔들렸다. 민노인의 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턱턱 꽂혔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가락과 소리와 그것을 전체적으로 휩싸이는 장단에 자신을 내맡기고만 있었다. 다음 날 민노인이 대학에서 북을 친 사실을 알게 된 송 여사는 민노인의 면전에 한숨 섞인 물음을 던졌고 이 사실을 퇴근한 남편에게 말하였다. 덤덤한 낯빛이던 아들은 식구들이 저녁을 마친 후에야 돌아온 성규를 사정없이 몰아붙였다. 너더러 누가 그런 짓 하랬어? 무슨 말씀이세요? 춘판에 할아버지까지 동원한 게 잘한 짓이니? 누가 누구를 동원한단 말입니까? 너는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 특히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단히 불만이지? 그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그 논리를 그대로 저와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기특하구나.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뭐냐?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갈등이 없었는데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의 몫이지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뭐야? 이놈의 자식, 네가 나를 훈계하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 나이는 또 할아버지의 생애를 이해합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광대 기질에 철저하여 가족을 버린 건 비난받아야 할 일이나 예술의 이름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름대로의 예술을 완성했니? 그건 인식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할아버지에게서 북을 뺏는 건 할아버지의 한을 배가시키고 생애 마지막 의지를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만은 갖고 있습니다. 건방 그만 떨고 어서 가서 잠이나 자. 다시 그런 짓을 했다간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아. 정작 일이 크게 터진 건 그런 일이 있은 지 일주일쯤 후였다. 뭐라고? 우리 성규가 데모하다 잡혀갔다고? 이 일을 어쩌지? 이 일을 어떡한다지? 아들 내외는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양주를 조금씩 홀짝거리던 민노인은 자연스럽게 북채를 잡았다. 북소리를 듣고 들어온 수경이는 민노인 옆으로 다가앉았다. 수경아, 네 오래비가 붙들려 간 게 나나 이 북과도 관계가 있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보다도 궁금한 게 있어요. 오빠는 할아버지의 북소리에 푹 빠져 있고 솔직히 저는 잡음으로만 들려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그 녀석이 내 역마살을 닮은 것 같아. 역마살과 데모는 어떻게 다를까? 할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제 말은 들은 둥 만둥 하고요. 저는 북을 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북을 치면 없던 힘이 새록새록 솟아나고 제 자신이 북소리에 빠져드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저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자수성가한 고급 관리입니다. 아버지는 북을 친답시고 어머니와 저를 버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북을 보면 불행한 어린 시절이 떠오르고 아버지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예인으로서의 할아버지의 삶도 이해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에게 북을 칠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